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 10월 8일 날 시행됐던 제110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중에서 지난번부터 제가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나누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런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률을 이렇게 보면 제가 필기하고 등등 하는 게 좀 부족해서 제가 참고할 사항이라든지 여러분이 요약식으로 복습하실 수 있도록 PPT로 정리를 좀 해놓고서 문제 한 문제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제를 띄어서 한 문제씩 이렇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제가 이거 좀 띄워놓고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우선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재무제표라고 하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네 번째 자본 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기본적으로 회계를 배우시는 분들이 재무제표의 종류가 몇 가지 뭐뭐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을 해드렸고,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되었던 또 실무 업무가 되었던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작성하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또 실무 업무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것들만 주로 출제되고 또 업무를 보시게 된단 말이죠. 자, 이 중에서 지금 재무상태표를 물어보고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아보래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좀 여기에 관련된 거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중요한 키워드죠. 일정 시점에 현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요거죠. 구성 요소예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아주 훌륭하게 제일 잘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이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여기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 보고하는 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이다. 현금 흐름표 얘기하는 거고요. 자본 변동에 대한 거는 자본 변동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무상태표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아주 손쉽게 맞추실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여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 있나? 다음 유동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무언가요?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시험 기출문제를 설명해 드릴 때 또는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 재무상태표의 개정은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지 수업을 하시면서 또는 회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하시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였던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라는 것과 그 안에 통합계정과 구분계정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최소한 이 편은 암기를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뭐하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수업식으로 제가 설명해 놓은 것 순서대로 따라오면서 계정 하나하나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회계원리 동영상을 갖다가 자산 파트 시작할 때 제가 이 계정들
쭉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 따라서 같이 학습하시면서 단계별로 요거 암기하세요, 암기하세요 같이 암기하는 연습도 해놨으니까 그 따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유동부채를 물어보았으니 유동부채는 어디에 해당돼요? 부채에서 여기 유동부채에 해당이 되죠. 그 유동부채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보통 우리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걸 통합계정이라고 불러요. 용어에서도 통합계정이라고 하는데 통합계정이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통합계정과 상대적인 계정은 구분계정이에요. 구분계정 용어를 먼저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부채가 통합계정이에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계정. 반대로 부채의 입장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구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구분계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엔 유동부채 입장에서는 유동부채가 통합계정이고 여기 매입 채무라든지 기타 채무 이렇게 나뉘어진 게 통합계정이에요. 아니 구분계정이죠. 유동부채가 통합계정, 그 다음에 매입 채무와 기타 채무가 구분계정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또 매입 채무 입장에서는 매입 채무 안에 외상매입금, 지급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럼 얘가 통합계정이 되는 것이고 얘가 구분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계정이라는 용어와 구분계정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구분되는 게 쓰이는 것인지 설명을 해드렸고, 이 유동부채에서 지금 부채는 단기 차입금, 외상매입금, 지급업, 미지급금, 선수금, 유동성 장기 부채까지 총 6가지의 계정이 샘플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요 재무상태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신다면 순서대로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금방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유동부채가 아니라 임대보증금은 어디 있어요? 임대보증금은 여기 써있지는 않은데 임대보증금은 임대를 해주고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서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에 임대보증금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임차보증금은 여기 자산 계정이에요. 비유동 자산에 기타 비유동 자산 여기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임대보증금은 여기 임대해주고 보증금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채이고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비유동부채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뭔가 나왔을까요? 여기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네요. 무형자산. 우선 무형자산 하면 떠오르는 게 유형자산과 유형자산 관련성이 있어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은 둘 다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유형자산은 일단 유형, 그러니까 형태가 있어요, 얘는. 근데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을 목적, 즉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목적은요, 사용 목적이에요.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유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무형자산은 반대로 형태가 없고 사용 목적은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형자산은 자산으로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식별 가능성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자, 뭐 대충 이 정도 전반적인 계정의 뜻만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무형자산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라고 하니까 설명을 읽어보면서 해당되는 거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연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개발비라는 용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계정이 개발비라는 그 계정이 있거든요.
개발비는 끝에 빚자 붙었다고 비용 계정이 아니라 얘는 무형 자산이에요. 개발비가. 그런데 이 개발비를 무형 자산으로 우리가 기록하기 위해서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과 그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한답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연구비, 여기다 써볼까요? 한번. 명칭이 어떻게 됐던 간에 연구비 또는 개발 연구비,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 그 다음에 뭐 경상 개발비, 뭐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개발비 아닌 모든 이런 것들은 다 판관비예요. 이런 것들은 다 판관비 비용 계정들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개발 단계에서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와서 개발 단계에서 이제 투입이 되는 사용이 되는 돈들은 여기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 자산으로 여기서 기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개발비라고 하는 자산으로 무형 자산으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뭔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연구 단계에서 돈을 쓴 건지 개발 단계에서 돈을 쓴 건지 얘가 명확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다 비용 처리합니다. 그러니 1번에서 설명했던 연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이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판관비 처리를 한다. 비용 처리를 한다. 예,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같은 항목은 무형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지금 이 문제, 두 번째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창출한 게 여기 키워드인데요. 무형 자산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같은 다 해놨다고 쳐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여기 브랜드가 내가 만들었는데 이 브랜드가 100억짜리야 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서 무형자산으로서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재무상태표의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이런 무형자산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창출한 이런 무형자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해야지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해당되는 답은 2번이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수업 때 얘기 드렸던 이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우리 보통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데 매장에서 내가 스스로 권리금이 1억도 누가 돈 주고 산다고 하면 그 권리를 산다고 하면 1억도 안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그 브랜드의 가치나 권리금을 100억이라고 한다고 한들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겠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거든요. 그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아까 여기 사용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었죠. 써드렸죠. 유형자산도 사용 목적, 무형자산도 사용 목적이에요.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 형태가 없다 그랬죠.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어요. 그러나 식별은 가능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 그게 바로 무형자산이에요. 설명 잘하고 있고요. 네 번째, 무형자산에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이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사용함에 따라서 상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각을 하는데 상각 유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우리는 감가상각비라는 기정을 사용하죠. 근데 여기서 무형자산을 상각할 땐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기정으로 상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배웠을 때
무엇을 배웠냐면 정액법, 그다음에 정률법, 연수합계법, 그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 그 삼각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배웠단 말이죠. 여기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요. 그 회사에서 이게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 회사에서는 무조건 정액법으로만 무형자산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많이 질문들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회사의 합리성이 맞는다면 사용할 수 있지만 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결정을 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정액법으로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4번 설명을 정확하게 잘 해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3번 문제를 통해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비교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까요? 4번 문제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래요. 자, 1번 보기를 보니까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 빙고. 예,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거는 어디로 예를 들어 드렸었냐면 교보문고와 출판사의 관계로 예를 들어 드렸었죠. 교보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출판사. 보통 출판사에서 책을 교보문고에다가 갖다 놔요. 보통 교보문고에 가면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책들을 다 출판사로부터 교보문고가 사들인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책을 팔아달라고 교보문고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는 교보문고를 수탁자라고 부르고요. 출판사를 위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의 재고가 교보문고의 재고로 이렇게 옮겨간 것 뿐이지 판매된 게 아니란 말이죠. 판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 상황은 출판사의 재고 자산이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교보문고로 그냥 이동했을 뿐이지 판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수탁자인 교보문고가 맡겨놨던 그 재고자산을 누구에게? 고객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여기 소비자라고 해야겠죠.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을 때 그때가 바로 판매를 한 것이고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바로 첫 번째 보기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1번은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한 거네요. 두 번째, 시용판매라고 되어 있죠. 시용판매는 무엇이냐면 시용판매, 자, 우선 보통 홈쇼핑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판매하는 이 상품 제품을 7일간 사용해 보세요. 사용해 보고 좋으시면 구매하세요. 이런 조건이 달려있는 상품들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가 이 소비자들한테 배달이 되겠죠. 그리고 7일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회사에서 소비자한테 보내준 그 상품 또는 제품이 판매가 된 것이냐? 아니에요. 그냥 재고만 그쪽으로 이동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자가 사용해보고 이거 사용해보니까 괜찮네 하고 구매 의사를 확인하게 되면 그때서야 판매된 것으로 봅니다. 요게 바로 수익 인식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게 되면 시용 판매의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한 시점이 아니라
구매 의사를 밝힌 시점, 상품을 인도한 시점은 재고만 소비자에게 사용해 보라고 준 것이고, 그다음에 인도한 시점은 판매가 아니라 수익 인식 시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밝혔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설명이 잘못된 것은 2번이 설명이 잘못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이건 실제 실무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수익 인식 방법이긴 한데 시험 문제로는 아마 뜨문뜨문 나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광고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TV 광고라고 생각하세요. 그 광고가 제작될 때 광고의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 광고 제작을 하는 사람들은 건물을 짓는 것처럼 광고 또는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특히나 건물 짓는 것처럼 어떤 돈을 들여서 광고를 제작할 텐데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오래 걸리게 된다면 한 달이 지나갈 때마다 광고가 제작되어 있는 그 제작 진행률 있죠. 광고 제작 진행률에 따라서 그 수익을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광고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기간이 3개월 걸린다고 하면 3개월 소요가 된다고 하면 1월 달에 한 달 지났을 때 말하는 거예요. 40% 광고가 제작이 완성됐다 그러면 1억에 40% 4천만 원을 갖다가 4천만 원을 청구한다. 진행률에 따라서 바로 여기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강료, 학원들 많이 다니실 텐데 배울 때요, 수강료를 냈는데 지금 총 이 강의 시간이 100시간짜리예요 100시간이 됐던 100일이 됐던 시간으로 수강료를 계산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일수로 계산하는 곳들도 있을 텐데 진행된 시점까지 수익을 인식한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100시간 중에서 제가 지금 50시간밖에 듣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얘를 갖다가 강의를 철회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50시간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학원에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100시간짜리 수업에 대해서 수강료 다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수익이 아니라 그 시간을 보낸 만큼 쓴 만큼에 대해서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이죠. 딱 50시간은 아니고 의미상으로는 그런데요. 여기서 또 뭘 덧배냐면 그 학원들에서 추가 비용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좀 제약이 돼요. 좀 반보다 조금 덜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수강을 다 완료하지 않았을 때 철회하게 되면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판매, 즉 매출 시점에 해당 재고자산의 실제 취득원가를 기록해서 매출원가로 대응시킴으로써 가장 정확한 원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재고자산에 대한 그 단가 결정 방법,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은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것처럼 재고자산을 하게 되면 재고자산을 갖다가 확정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수량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가를 알아야지 재고가 얼마인지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품에 대해서 재고자산의 금액을 알고 싶으면
창고에 가서 수량이 몇 개 있는지, 단가가 하나에 얼마짜리인지 이거를 알아야지 재고자산의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량은 2개, 한 개당 단가는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재고자산은 얼마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곱해서 2,000원이요 계산하는 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재고자산의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수량 결정 방법도 있고 단가 결정 방법도 있고 한 가지만 딱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셨을 것이고, 그 중에서 수량 결정 방법은 실질재고조사법 가서 하나하나 실제로 카운트해 보는 방법이죠. 두 번째로는 장부에다가 상품이나 제품이 들어올 때 나갈 때 기록을 해 놓으면 현재 몇 개 남았는지 알 수 있다 그랬죠. 그걸 계속 기록법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기록함으로써 수량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2가지 방법 다 쓰인다 그랬었죠. 장부 기록했던 거 가지고 가서 창고에 실제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 카운트 한다 그랬어요. 그걸 혼합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5번 문제에서는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 다음 중 어떤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개별법은 그 상품 하나당 단가를 얼마에 주고 사왔다는 걸 일일이 다 기록하는 거라 그랬죠. 상품 한 개당 사올 때 그 단가를 다 기록해 놨으니 상당히 정확하겠죠. 그리고 우리 실무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방법을 개별법을 쓰는 가장 이상적인 단가 관리 방법이라고 그랬었는데 어디서 쓰인다 그랬어요? 주로 유통업체에서,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랬어요. 뭘 통해서? 포스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주변에 그런 그 CU라든지 마트에 가시면 포스 기계로 띡띡띡 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방법인 거예요. 구매했던 그 상품의 원가, 단가들을 매출 시점에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단가 측정 방법이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뭐가 되겠어요? 1번 개별법이 되겠죠. 거기에 반해서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국 체인망을 갖고 있는 거대한 유통업체가 포스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일반 기업들은 이 포스 시스템 구축하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스 시스템 말고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단가 결정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4가지 방법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4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는 물가는 항상 상승한다. 물가 상승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도 가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지금은 종류를 구분하는 정도로만 문제를 냈네요. 뭐 세무 2급에서도 이런 계산 문제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 적용해서 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확정하는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내고 있는 문제예요. 자, 5번째까지 설명을 해봤고요. 이번엔 6번 문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요. 여기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옳은 것은 이런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했던 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제가 비주얼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체크해 놓고, 이게 되어 있지 않다면 요거 복습하라고 제가 써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복습하기가 좀 수월하시겠죠. 여러분이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라고 했는데, 영업이익은 이 손익구분에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금액에, 여기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뭐가 영향을 주나? 보니까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 총익, 판관비, 이런 것들이 숫자가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영업이익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나 요 밑에 있는 영업의 수익이라든지 영업의 비용,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계산되고 법인세 비용, 이런 것들은 여기 밑에서 아무리 숫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바로 이 구분 구조를 갖다가 여러분이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이걸 알아야지만이 그나마 여기 있는 보기들 하나씩 보면서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란 얘기죠. 첫 번째,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 지금 첫 번째 보기는 대여금은 돈 빌려준 거죠. 이자 받았대요. 이거는 우리 상거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어디에 속하냐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돼요. 이자 수익이라고 그러죠. 이자 수익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이 화재로 손실이 됐대요. 여기 화재로 손실된 것은 우리 계정으로 따지게 되면 영업과 관련이 얘도 있을까요? 없어요. 이걸 우린 재손실이라고 불러요. 이 재손실은 어디 있나 봤더니 영업과 관련이 우리 손해봤는데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바로 여기에 해당되더란 말이죠. 영업 외 비용. 당연히 얘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겠죠. 여기 영업의 비용은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재손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영업의 비용. 세 번째, 차입금. 차입금에 대한 것도 돈에 대한 것이죠. 돈에 대한 이자를 주거나 돈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받는 것들은 영업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거, 돈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주거나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디에 속하냐면 영업 외 비용에 속해요. 얘도 여기 계정에서는 이자 비용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용직 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다. 그럼 일용직 급여에 해당된단 말이죠. 일용직도 급여를 받으니까 이 일용직 급여 같은 경우는 왜 일용직을 썼겠어요? 회사에서 사업하는데 필요하니까 썼겠죠. 이거는 바로 여기 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급여는 판관비라 그랬죠. 이 판관비는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판관비가 들어가니 이 수당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래는 그 사업원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걸 구분할 수가 있다. 문제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이거 외워놓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이걸 꼭 그 재무상태표처럼 꼭 암기해야 되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다음의 거래를 적절하게 회계 처리한 경우 당기순이익 증감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단 주어진 자료 외에 거래는 없다고 한다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래요. 장부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결산할 때 공정가치는 450만 원이래요. 그럼 일단 수치료를 봤을 때 우리가 샀던 매도 가능 증권은 마이너스 50만 원. 지금 손해를 본 것이고 결산할 때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러면 얘는 하여튼 뭐 손해를 봤다고 했거죠. 이거는 12월 30일이니까 실제로 판 게 아니라 평가한 거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평가했을 때 손실이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기록할 때 어떻게 여러분이 배우셨냐면 차별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에서 50만 원 이렇게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의 그 자산 가치가 감소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금액 50만 원 장부 금액이 이만큼 줄어든다고 아마 표시를 했을 거예요. 일단
분기부터 다 해봐 드릴게요.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이네요. 단기매매증권도 장부 금액은 300만원, 공정가치가 330만원. 그럼 얘는 단기매매증권의 값이 더 증가했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한 만큼 차변에다가는 단기매매증권, 얘도 평가니까 가치가 30만원만큼 증가했고요. 대변에다가는 얘도 평가했는데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되겠죠. 얘는 30만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투자부동산 장부가액은 900만원짜리였는데 여기 처분 금액이 880만원. 그럼 얘는 지금 손해를 좀 본 케이스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차변에다가 투자부동산 뭔지는 모르겠지만 처분 금액을 현금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투자 부동산을 갖다 처분해서 현금 880만원 받았다고 가정하고 대변에다가는 투자 부동산 이를 팔아가지고 900만원. 그러면 20만원 손해봤죠. 손해본 것은 투자 자산 처분 손실 해서 뭐 20만원 이렇게 기록했다고 봐요. 그런데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들은 지금 이익이나 손실 계정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50만원, 이번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30만원, 투자자산 처분손실 20만원 이렇게 봐서 손실은 두 개 합쳐서 70만원, 그 다음에 이익은 30만원 하니까 그러면은 40만원이 이익이 다시 70만원이 손실이고 30만원이 이익이니까 상기 처리하면은 40만원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겠구나 라고 해서 40만원 증가, 40만원 감소, 얘를 띵가를 치면 땡 하고 틀린단 말이죠. 왜 틀리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 계정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손익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투자자산 처분손실도 얘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정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있죠. 매도가능증권의 특징이 뭐냐면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은 손익계정인데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계정은 얘는 자본계정이에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계정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니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얘하고 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30만원, 투자자산 처분손실은 20만원. 그러면 10만원 차이 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으로 10만원이 증가합니다 라고 해서 2번에다가 답을 띵그라미 띵 이렇게 해 주어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 정리해드리면 여기 매도가능증권은 앞으로도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될 거예요. 비교해보라고 한꺼번에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어디였을까? 여기였을까요? 그냥 단기매매증권이요. 단기매매증권에 12월 달에 하는 평가 손익이라고 손실이나 이익 요거, 그 다음에 매도 단기매매증권에 처분했을 때 처분손익,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 요 세 가지 계정들은 다 손익계정들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계정. 그
근데 유일하게 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계정 얘만 어디에 들어간다? 얘는 자본 계정에 들어가요. 자본 계정 어디에? 어디였어? 아까 써놓은 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들어가는 계정이라고 구분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도 많이 출제를 한답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시험 문제 목적상으로 내는 문제들이 보편적으로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분들에서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면 벌써 암기 되셨을 수도 있어요. 얘는 손익계정.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계정. 외우실 때는 이걸 외우시지 말고 매도가능증권, 평가된 거,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자본계정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요. 기말 수함골의 재무상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기말 자본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이건 회계 원리 때도 배웠던 내용인데 기말 자본은 지금 기초 재무상태표와 기말 재무상태표 두 개를 비교해야 되고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그려놓고 주어진 자료들 하나씩 넣어보면 답은 금방 나오는 문제였었어요. 자, 기초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산 자리에 여기 자산 자리에 90만원 갖다 쓴 거고요. 기초 부채 자리에다가 50만원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기초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 빼면 기초 자본이 나왔죠. 이 40만원이 바로 기초 부채 자본이었던 거예요. 기초 부채 자본, 기초 자본. 자, 이번에는 기말거 볼게요. 기말거에서는 기말 부채 여기 있죠. 75만원 75만원 쓰고 기말 자본. 지금 문제가 기말 자본이에요. 즉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놔뒀어요. 아직 모른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당기 중 추가 출자, 그 다음에 이익 배당액, 이건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내버려 두고 손익계산서부터 채워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총비용 여기다 갖다 썼어요. 자기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총수익 110만원 썼어요. 그러면 총 110만원을 벌었는데 110만원을 벌기 위해서 비용 90만원을 썼다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20만원이 이익이었겠죠. 그래서 여기 당기순익 20만원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당기순익 20만원을 구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기초 자본하고 당기순익을 계산해 냈단 말이죠. 자, 이렇게 계산해 놓은 상태에서 기말 자본을 물어보았더라면 기초 자본에다가 기말 자본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암기해야 될까요? 한번 보면 알겠죠?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뭘 더해주면 된다? 당기 순이익이 됐던 당기 순손실이 됐던 더한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익이니까 당기 순이익 이렇게 더하게 되면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부른다? 기말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틀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가 기말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당기 중 추가 출자라든지 이익 배당이 없었다면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될까요? 40만원에다가 20만원.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 놓은 것으로 따지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기초 자본 여기 40만원에다가 당기순이 20만원 더한 거 60만원이 기말 자본이 돼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기중에 두 가지 사건이 더 있었네요. 이걸 한번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냥 나중에도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자, 기초 자본이 40만원이 있었는데 그 기중에 추가 출자라는 말은 자본금을 더 냈다는 말이에요. 그럼 자본금을 10만원 더 냈으니 자본금이 증가하는 항목이겠죠.
그래서 여기 추가 출자 여기다가 10만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익 배당 결산이 끝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당기순이 번 것 중에서 5만 원을 배당 줬다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그러면 자본에서 배당이라는 건 번 돈에서 빼내는 거니까 자본이 감소하겠죠. 번 거에서 빼낸 돈이 배당이익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익 배당은 이렇게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그러면 총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을 반영해서 보니까 60만 원에다가 추가 출자한 거 10만 원은 더해주고 뭐는 빼줘야 돼요. 배당한 거 5만 원을 빼니까 금액은 얼마가 나옵니까? 65만 원. 요게 기말 자본이 된다.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4번이라고 여러분이 답을 해주셨으면 되는 문제였다는 얘기죠. 6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였었어요. 이거 한번 봐주시면 돼요. 기억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110회 우리 재무 전산회계 1급 110회 이론 문제, 그 중에서 재무회계에 대한 8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았고요. 잠깐 쉬었다가 9번 문제부터 12번 원가회계 문제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